이번에는 패스트빈에 대해서 디자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패스트빈이라고 한국 분들한테는 좀 생소한 서비스일 것 같아요. 이거는 타이니 URL하고 비슷한데요. 타이니 URL은 그냥 긴 오리지널 URL을 쇼트닝 해준 서비스라면, 얘는 그거보다 한 단계 진보해서 텍스트나 이미지 같은 경우를 그 서비스에 올리고 나서 저장을 하면 그거를 접속할 수 있는 URL을 리턴해주는 서비스예요. 지금 보시는 이 fastbin.com을 들어가시면 이런 페이지들을 볼 수가 있고요. 한번 뭐 이게 어떤 시스템인가 한번 알아두는 것도 좋을 테니까 한번 여기를 접속하셔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시작을 해보시죠. 디자이닝 패스트빈. 자, 먼저 패스트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당 서비스의 데이터나 이미지를 저장하면 URL을 리턴하고 해당 URL로 저장된 텍스트를 접근하는 서비스고요. URL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구사항 및 목적을 보겠습니다. 어이구, 밖에 재활용 수거 차량이 왔나봐요. 여기 차량은 굉장히 크고 좀 무식합니다. 그래서 소리도 한국의 그거보다는 굉장히 좀 큰 것 같아요. 조금 크게 얘기를 할게요. 한번 보십시다. 요구사항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펑셔널 리콰이어먼트가 있고 논 펑셔널 리콰이어먼트, 그리고 추후에 확장을 하게 된다면 어떤 부분을 확장할 수 있는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겠는데요. 먼저 기능적인 요구사항을 보면 텍스트를 저장하면 URL을 리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 차수에선 이미지 저장하는 건 일단 빼겠고요. 그리고 자동 어느 정도 시간, 뭐 올린 지 6개월이나 아니면 길게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만료가 되거나, 아니면 그 만료 시간조차도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커스텀 URL 서포트 해가지고 그 URL조차도 고객이 원하는 URL을 쓸 수 있는 기능을 요구사항에 집어넣겠습니다. 다음 Non-Functional Requirement는 Reliability랑 Availability가 좋아야 되는데요. Reliability는 뭐냐면 업로드된 그런 그 자료들은 절대 손실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리플리케이션 하면 되겠죠. Availability는 항상 서비스가 돼야 된다. 뭐 앞에 LB를 놔서 서비스 자체를 리던던시 하게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URL을 바로바로 URL을 입력하면 바로 보여지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왜냐하면 패스트빈에다가 어떤 이미지를 올려놓고 그거를 어느 게시판에 올려놨을 때 게시판의 유저가 봤을 때 이게 패스트빈에서 응답하는 속도가 느리다면 페이지 다 열리고 한참 있다가 그림이 나오겠죠.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얼타임 액세스를 하는데 레이턴시가 아예 없을 수는 없고요. 네트워크상 그거를 최소화하는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것도 타이니 URL처럼 시스템을 생성한 URL 6글자는 추측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물로 먹을게요. 다음 나중에 추가적으로 더 확장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뭐 여기 쓰지 않았지만 뭐 텍스트만 넣었으니까 이미지도 넣게끔 하는 것도 Extended Requirement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구글 어널리틱 같은 것들을 추가해서 추후에 일일 사용자 수가 어떻게 되는지, 어느 지역의 어느 나라의 사람들이 내가 올린 이미지나 텍스트를 많이 보는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REST API가 만약에 구현이 되지 않았다면 REST API로 추측 서포트를 해서 유저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시스템에서 이 패스트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끼리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서포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디자인 고려사항을 한 두 가지 정도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 텍스트량은 제한 가능한가요? 네, 텍스트량 제한 가능하죠. 무제한적으로 너무 많은 데이터를 넣거나 어떨 경우에는 이게 무제한으로 해주면 악의적으로 해커들이 그 시스템을 공격할 목적으로, 성능을 저하시켜낼 목적으로 무제한으로 넣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러므로 제한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랬을 경우 최대 한 10MB 정도, 그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스텀 URL 글자 수를 제한해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타이니 URL에 똑같은데요. 일단 뭐 자유롭게는 가능하지만 그래도 시스템상 오토 제너레이션 되는 그 글자 수가 몇 글자였죠? 그때 6개였죠. 6개일 때 70억의 인구가 한 사람당 10개씩 올릴 수 있는 양이었죠. 네. 그 정도의 6개의 그 생성 URL 수를 동일하게 승인하는 게 나중에 추후 DB 일관성이나 모든 것들에 확장할 때도 훨씬 더 고려할 수 있는 사항들이 줄어들 거고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Capacity Estimation and Constraint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먼저 보시는 것과 같이 세 가지를 가정을 했습니다. Request per day는 하루에 어느 정도 이제 리퀘스트가 올 거라고 가정을 했냐면 1밀리언 정도 올 거라고 가정을 했고요. Read and Write ratio는 타이니 URL보다는 조금 적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를 올리면 한 5번 정도 사람들이 볼 거다라고 지금 잡았고요. 그리고 원 페이스트 사이즈는 10 킬로바이트로 잡았습니다. 거기서 이제 QPS, query per second를 한번 계산을 해보지요. 먼저 write per day니까 write per second부터 계산을 하겠습니다. 하루에 1밀리언이면 초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쵸? 이거 나누기 86,400초, 하루가 86,400초입니다. 외우시면 좋아요 가 될 것 같고요. 여기서 read는 어떻게 되냐면 write의 몇 배죠? 그렇죠, 5배죠. 하게 되면 초당 나올 것 같고요. 스토리지 하루에 얼마나 쓸까요? 하루에 봅시다. 하루에 리퀘스트 하는 게 이 정도고 한 번 쓸 때마다 어느 정도 사이즈? 그쵸, 10kB가 되니까 write 하루에는 어느 정도? 키로, 메가, 기가, 한 10기가 정도 사용을 하게 되겠네요. 그럼 1년은 어떻게 될까요? 그쵸? 데이에다가 1년이 며칠 있죠? 365일 됐기 때문에 1년에는 어느 정도? 키로, 메가, 기가, 테라 3.6TB 뭐 4TB짜리 하나 정도 매년마다 넣어주면 서비스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밴드위치 같은 경우 계산을 해보지요. 밴드위치는 write per second인데 초당 write 하는 게 몇이죠? 그렇죠, 10이죠. 12에 하나 할 때 한 페이스트당 사이즈가 10kB니까 약 120 kilobyte per second가 될 거고요. 바이트인데 틀렸네요. 네. outgoing은 이 read는 몇 배? 5배. 그래서 실제로 한 600kB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이제 다음 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스템 API를 보겠습니다. 시스템 API는 일단은 세 가지 정도 잡았습니다. API는 뭐와 뭐로 갈 수가 있죠? 소압이랑 또 하나 REST API인데 뭐 REST API 같은 경우 봅시다. 이거는 좀 Extended Requirement에 넣었으니까 일단은 뺄게요. 그래야지 위에 게 말이 되겠죠? 아니면 이걸 뺄까요? 좀 이상하네요. 요즘 다 REST로 가는데. 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페이스트를 write 하는 걸 하나 넣었고요. 두 번째는 페이스트를 read 하는 거. 마지막은 페이스트를 딜리트 하는 걸 넣습니다. 제일 처음엔 이제 API dev 키를 넣고요. API dev 키는 뭘 넣는다 그랬죠? 그쵸? 누가 올렸는지에 대한 그것들. 또 두 번째는 그 올린 사람당 뭐 하루에 100개, 200개를 제한하고 싶을 때 그런 걸 제한할 때 추후 제한하는 그런 키로 사용하기, 구별하는 키로 사용하기 위한 거였었고요. 두 번째 이제 패스트하고 하던 텍스트 데이터를 집어넣고, 세 번째 원하는 URL을 입력하고요. 네 번째 이제 유저네임 입력하고 마지막에 expire date 입력합니다. 그리고 이 유저네임을 왜 집어넣죠? 이 유저네임 같은 경우는
그 URL 6글자를 제너레이트 할 때 사람마다 같은 텍스트를 넣어도 리턴되는 URL이 다르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거고요. 리턴 값은 성공하면 이제 패스트 URL을 보내주고 그렇지 않으면 에러 코드를 리턴합니다. get 패스트는 뭐 할까요? 그렇죠. 두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데브키랑 두 번째는 이제 패스트 URL 입력하면 리턴하게끔. 세 번째 딜리트 URL도 똑같이 데브키랑 패스트 URL 하면 성공적으로 지워지면 석세스, 에러가 발생하면 에러 코드를 발생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데이터베이스 디자인을 보겠습니다. 먼저 고려사항 4가지 볼게요. 일단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레코드 수가 많다 적다 아주 많다. 하지만 메타데이터 사이즈는 많다 적다 적다. 레코드 하나상 그거에 연관되는 인포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텍스트 사이즈는 평균 10KB 정도로 잡았고요. 최대 어느 정도까지 10메가까지 넣을 수 있게끔 잡았습니다. 타입은 이제 두 가지 정도 오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메타데이터 스토리지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사이즈가 작고 어느 정도 릴레이션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수직 확장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직 확장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관계가 많고 용량이 적을 때 적합한 거고요. RDBMS, MS SQL, MySQL, 오라클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는 10메가까지 들어간다니까 콘텐트 스토리지가 좋을 것 같아요. 그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오브젝트 스토리지 있죠. 아마존 S3 같은 건데 얘는 일단 관계가 적고 용량이 많은 것들이 좋습니다. 수평 확장 서버가 그러니까 용량이 모자르다 싶을 때 그냥 서버만 추가적으로 더 높게 구성을 할 수 있는 분산 처리 환경에 적합한 스토리지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테이블을 보겠습니다. 테이블은 두 가지 테이블이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페이스트, 다음은 URL이고요. 죄송합니다. 유저고요. 페이스트는 프라이머리 키를 뭐로 잡았냐면 그 리턴하는 그 페이스트 URL로 잡았습니다. URL로 잡았고 그리고 텍스트는 콘텐츠에 들어가는데 한 512개 정도 들어가는 걸로 잡았고요. 근데 이게 콘텐츠가 아니라 콘텐츠 패스겠네요. 그쵸? 콘텐츠 패스에서 얘는 패스가 들어가고 데이터는 따로 콘텐츠 스토리지 들어가는데 이 콘텐츠 패스는 만약 S3라고 했을 때 X3의 해당 파일을 액세스할 수 있는 파일 패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URL 얼라이시스는 키가 6개로 픽스됐다는 가정에서 6개로 잡았고요. expire date는 date time, 유저 아이디는 이제 int도 foreign 키로 잡았습니다. 유저 봅시다. 유저는 유저 아이디 int형 프라이머리 키로 갖고 있고요. 네임은 20자까지 들어가고 이메일은 32자, 데이터 오브 버스는 데이터 타임으로, 라스트 로그인은 데이터 타임으로 잡았고요. 다음 하이 레벨 디자인을 보겠습니다. 그림 하나 보고 하시죠. 간단하게 하이레벨 디자인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하이레벨 디자인은 굉장히 고급 디자인 그런 게 아니라요. 가장 추상적인 디자인을 하이레벨 디자인이라고 해요. 그래갖고 전체적으로 블럭으로 구별이 되고 여기 나온 것들은 지금 현재 얘는 몇 개 있죠? 하나, 둘, 셋, 네 개 있는데 4개에서 5개, 5개 내외가 적당합니다. 그 정도로 크게 잡아놓고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됐으면 그거를 각각마다 어플리케이션 서버는 어떤 레이어가 있고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고 앞에 LB가 있으면 DB들이 여러 개씩 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지 캐싱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은 이제 디테일한 디자인 부분에서 진행이 되겠지요. 얘 같은 경우 보겠습니다. 먼저 클라이언트가 어디를 또 접속을 하죠? 어플리케이션 서버에 접속을 합니다. 어플리케이션 서버 안에는 웹 서버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얘는 이제 패스트빈 사이트고요. 일로 해가지고 저장을 하면 저장에 된 텍스트는 어디로 간다? 그렇죠. 오브젝티브 스토리지로 가고 이 텍스트에 대한 사용자명, expire date, 그리고 유저 이메일, 그런 것들은 어디에 들어가죠? 메타데이터 스토리지에 들어갑니다. 자,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는 뭐를 처리할까요? 그렇습니다. 읽기, 쓰기, read, write 요청을 처리하고요. 백엔드 저장소,
두 개가 있었죠. 하나는 뭐였죠? 오브젝티브 스토리지와 또 하나는 메타데이터 데이터베이스죠. 걔네들하고 통신을 해서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리스폰스를 해주죠. 스토리지 레이어는 두 가지 있었습니다. 메타데이터 스토리지랑 콘텐츠 스토리지 두 개가 있었고요. 다음 컴포넌트 디자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조금 더 디테일된 다이어그램이네요. 클라이언트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서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얘는 재밌는 게 이제 따로 여기 보시는 키 제너레이션 서비스 타이니 URL 기억나시죠? KGS요. KGS를 따로 썼습니다. 해서 미리 클라이언트의 서비스를 받기 전에 KDB에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키들 6자리들이 다 만들어져 있고요. 클라이언트가 라이트 요청을 하면 데이터베이스로 들어가기 전에 키 제너레이션 서비스에서 야, 키 하나 줘. 그러면은 사용하지 않은 유니크한 키를 주면 그거를 같이 합해서 데이터베이스에다 저장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URL 쇼트닝 거랑 같네요. 그렇습니다. 뭐 비슷하죠 원래, 그쵸? 그래서 그거를 보면 먼저 쓰기 요청 받으면 6자리 키 생성하고 컨텐츠와 키를 DB에 저장, 키 오류 코드 해서 성공하면 키를 반환하고 틀리면 오류 코드를 반환합니다. 새로운 키가 기존 키와 중복될 경우 키를 다시 생성하고 성공할 때까지 시도하는 KJ 문제 시도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뭐죠? 그렇죠. 리얼타임 제너레이션 하는 키 제너레이션 마줄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문제점이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한다? 조금 전에 보던 다이어그램처럼 KGS를 사용합니다. 키 제너레이션 서비스고요. 키를 미리 생성해서 DB 테이블에다 다 넣고 필요할 때마다 꺼냈습니다. 얘는 일단 생성 시간이 리얼타임 필요 없으니까 리스폰스 타임이 빨라진다, 느려진다? 빨라집니다. 그리고 유니크한 값들만 다 이미 다 저장해서 유니크하게만 넣어놨기 때문에 중복되거나 충돌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사용할 때마다 그런 것들을 중복 체크를 해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굉장히 빨라지겠죠? 대신 그래도 체크해야 되는 건 커스터머 URL입니다. 커스터머 URL은 아시다시피 그 전에 WOICK처럼 유저가 디파인 원하는 것들을 이제 주문을 하는 형태인데 그 주문하는 형태를 이미 다른 사람이 주문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커스텀 URL이 있다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키에서 한번 서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없는 경우 키를 제너레이션하고 성공했다는 리턴을 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 이제 이미 사용 중입니다 하는 에러 메시지를 표시를 하게 되는 거죠. 각 서버가 KDB의 일부를 캐시할 수 있나요? 여기서 서버는 어떤 서버일까요? 그렇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서버겠죠. DB 서버는 아니고요. 가능하지만 대신 만약에 캐시라는 자체가 어디에 들어가죠? 그쵸. 하드가 아닌 메모리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메모리는 전원이 꺼지면 어떻게 된다? 휘발성 메모리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데이터들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 얘기가 이거예요. 서버 종류 시 캐시에서 미상손된 키가 손실이 돼서 그 미상손된 키는 영원히 쓸 수가 없게 되죠. 왜냐하면 얘는 이미 KGS에서는 일단 꺼내 썼기 때문에 KGS에서 사용된 걸로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 어플리케이션 서버에서는 그거를 빨리 쓰기 위해서 몽땅 받아다 캐시에다가 집어넣었지만 캐시에서는 그거를 다 쓰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서버가 다운이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키들이 날아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음 이제 읽기 요청 받음. 다음은 이제 쓰기 요청 받은 경우였고요. 이번에는 이제 읽기 요청 받음. 읽기 요청을 받으면 키를 검색하고요. 키가 있다면 업로드된 텍스트를 리턴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해당 키는 찾을 수 없습니다 라는 에러 코드를 리턴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데이터 스토어 레이어를 보겠습니다. 데이터 스토어 레이어는 아까 하이레벨 디자인에서 나왔던 것처럼 메타데이터 스토리지와 콘텐츠 스토리지가 있습니다. 메타데이터 스토리지는 수직 확장에 좀 적합하고요. 왜냐하면 관계는 많지만 용량이 적기 때문에
하고 RDMS나 아니면 뭐 관계가 지금 이번 거 같은 경우는 이제 테이블이 두 개밖에 없죠. 유저 테이블이랑 페이스트 테이블밖에 없으니까 이런 거는 뭐 다이나모나 캐산드라 같은 NoSQL로도 뭐 크게 무리 없이 사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 컨텐츠 스토리지입니다. 얘는 수평 확장을 하고요. 수평 확장을 하기 위해선 릴레이션이 일단 적어야 됩니다. 뭐 조인 같은 거 걸기가 힘드니까요. 그러고 대신 용량은 많이 쓸 수가 있고요. 오브젝트 스토리지, 아마존 S3 같은 거. 자, 퍼지 앤 클린업 쪽 보겠습니다. 이제 만료된 컨텐츠를 어떻게 삭제하냐? 뭐 실시간 정리하고 지연 정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실시간 정리는 이제 계속 이제 만료된 컨텐츠를 실시간적으로 찾아서 그 삭제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걸 찾기 위해서는 DB 테이블을 풀 스캔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량이 증가를 하죠. 그렇게 되면 시스템 속도 자체가 저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좀 많기 때문에 어떤 걸 주로 쓰냐면 지연 정리라는 걸 많이 써요. 그거는 이제 고객이 요청을 하면 그러니까 만료된 데이터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근데 고객이 요청을 했는데 그게 이제 만료된 레코드일 경우 이제 만료되었습니다라고 에러를 리턴을 하고 그러고 난 후에 이제 삭제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걔는 이제 나중에 이제 만기가 됐어도 사용자들이 계속 요청을 안 하면 걔는 계속 오래 살 수 있겠죠. 그런 거고요. 또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별도의 정기 서비스를 실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버가 자주 사용하지 않은 뭐 새벽 2시나 3시쯤에 서비스를 돌려서 그때 한번 이제 DB를 이제 풀로 스캔해서 만료된 컨텐츠를 다 삭제를 해주는 거죠. 그럴 경우라도 그 시간대 사용하는 유저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서비스 자체는 가벼운 것이 좋습니다. 자, 기본 만료 시간을 설정하는 게 좋겠고요. 만료된 UID 키는 재사용이 가능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만료됐다 싶으면 다시 KGS에서 열려서 이거 이제 리턴 할게 하면 KGS는 이걸 다시 사용 가능한 키로 돌려놓은 다음에 추후 필요할 때 이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6개월 동안 사용하지 않은 URL이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옛날같이 하드가 많고 용량의 압박이 많고 운영비의 상당수가 이제 스토리지 비용으로 나갔을 경우에는 뭐 짧으면 짧게 이렇게 사용되지 않은 걸 처리하면 좋았는데요. 요즘에는 뭐 스토리지 가격이 워낙 또 저렴하니까 그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유지 결정을 내리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유는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거이고요. 다음 이제 데이터 파티션하고 파티셔닝과 리플리케이션을 보겠습니다. 데이터 파티셔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레인지 기반, 범위 기반의 파티셔닝을 분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해시 기반으로 분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레인지 기반은 이제 URL의 첫 글자를 이용해서 저장할 파티션을 정하는데요. 그러면 뭐 A는 파티션 1, 그러니까 1 서버, 1 샤드에 넣고 B는 2에다 넣고 C는 3에다 넣는 방식. 그런 게 이제 레인지 베이스고요. 이거는 이제 추후에 파티션이 불균형해집니다. 왜냐하면 특정 뭐 2라면 2로 시작하는 그런 것들이 다른 것보다 많다 싶을 경우에는 2를 담당하는 서버가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갖고 있겠죠. 그렇게 되면 많이 있으면 그만큼 또 고객들한테 서비스 리플라이 해야 되는, 리스폰스 해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 해당 로드가 다른 데보다 더 많이 걸리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해시 베이스드 파티셔닝은 이제 해시 펑션을 이용하는 거고요. 키를 서버의 대수로 나눈 다음에 나머지 값에 0부터 n-1까지 해서 매핑을 시키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확장이 힘들어요. 서버가 10개일 때 11개로 하면 나머지가 개수가 틀려지기 때문에 이전에 해시 펑션에 구현한 것들은 새로운 거에는 맞지 않아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레인지 베이스드 파티셔닝과 똑같은 방식으로 파티션이 불균형해집니다. 특정 키가 한쪽으로 치우쳐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얘는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얘는 일관된 해싱이라고 해서 콘시스턴트 해싱이라는 방법으로 가능하고요. 뭐 그걸 쓰지 않겠다 싶으면 결국에는 이제 다시 처음부터 다시 파티션을 해서 새로 하나에다 다 꺼내놓고 다시 이제 서버마다
균등하게 다시 파티셔닝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리플리케이션 보겠습니다. 리플리케이션은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파일을 복사를 하니까요. 그 여러 서버에 따로 놓고 앞에는 LB가 트래픽을 분산해 가지고 처리를 하게 된다면 리스폰스 타임이 훨씬 더 빨라지겠죠. 그런 장점 하나. 두 번째는 파일 중 하나가 손상이 돼도 다른 쪽에서 그 파일을 갖고 있으니까 금방 복구를 할 수 있겠죠.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캐시 및 로드 밸런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캐시 같은 경우는 이제 멤캐시 같은 상용 솔루션 사용 가능하고요. 캐시 사이즈는 20, 80 룰 적용해서 전체 상하 사이즈의 20%를 캐시로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대8의 법칙 알고 계시죠? 전체의 20% 파일이 빈도수는 80%나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딱 그 80% 전체 80%의 그 사용량을 차지하는 20%의 파일만을 캐시에 올려놔서 효율을 극대화하겠다는 얘기죠. 캐시 제거 정책은 뭐 앞으로 쭉 나오는 것도 똑같습니다. 무조건 LIU예요. Least recently used. 가장 사용한 게 오래된 것부터, 그러니까 가장 사용하지 않은 오래전에 사용한 것부터 없애는 방식으로 가면 되겠고요. 캐시 서버를 얘도 이제 리플리케이션에서 서버 간의 로드를 분산시키면 효율성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트래픽 분산할 수 있으니까. 캐시 타입은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는 다 write고 끝에는 다 캐시고 through, around, back 요 세 가지만 외우시면 될 것 같은데요. through 통과하다, 하드와 캐시 모두를 저장을 하고요. 장점은 언제나 다 두 개가 항상 싱크가 돼 있으니까 뭐 굉장히 단단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라이트가 한번 올 때 두 개를 동시에 써줘야 되니까 라이트 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라이트 어라운드 캐시는 하드에만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캐시에 있는 게 캐시 미스가 발생을 할 때 하드에 있는 게 캐시에 있는 걸 복사하고 서비스를 합니다. 장점은 라이트는 이제 라이트 스루보다는 빠르고 밑에 있는 라이트 백보다는 느리는 중간 정도의 속도고요. 단점은 이제 캐시 미스가 일어날 경우는 그 라이트 스루만큼 느려지겠죠.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되니까요. 자, 라이트 백 캐시를 보겠습니다. 얘는 하드에만 저장을 하는데 어라운드는 하드에만 저장하는 반면에 백은 캐시에 저장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정기적으로 일정 시간, 뭐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 2시간 정기적으로 캐시에 있는 이제 업데이트 본을 하드에 반영을 하는 방식이고요. 장점은 이 세 개 중에 어떨까요? 가장 빠르죠. 왜냐하면 메모리에서 다 처리를 하니까요. 근데 단점은 문제냐면 이게 업데이트 본을 언제?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시간마다 하게 됐는데 한 45분이 됐을 때 갑자기 시스템이 다운돼서 껐다 켰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메모리는 휘발성이기 때문에 캐시 있는 데이터는 어떻게 된다? 다 날아간다. 다 날아가기 때문에 그만큼의 데이터가 훼손이 되고 하드와 싱크를 하지 못하고 그 데이터가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다음 이제 로드 밸런스의 위치 보겠습니다. 위치 세 가지. 어디? 클라이언트와 웹서버 사이, 웹서버와 어플리케이션 서버 사이, 어플리케이션 서버와 DB 혹은 캐시 사이로 하면 될 것 같고요. Security and Permission 보겠습니다. 질문은 이전 거랑 타이니 URL과 똑같아요. 사용자가 개인 URL을 만들거나 특정 사용자 집합이 URL에 액세스하도록 허용할 수 있나요? 가능하죠. 그 해당 레코드를 공개, 비공개로 설정할 수 있는 필드를 하나 추가를 시키고요. 비공개일 때는 별도의 테이블을 만들고 그 테이블에는 그 접속 가능한 유저 아이디들만 있겠죠. 그래서 이 사용자가 그 해당 유저 아이디에 포함이 되는지, 그 튜플에 연결된 그 유저 아이디에 포함이 되는지 체크 가능하겠죠. 가능하면 오픈을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에러 메시지 주겠죠.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라고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